그래서 이제 선박 저항이 작을 때는 요새 자동차 설계 트렌드랑 마찬가지로 유지비도 줄이고 연료비도 줄이고 CO2 배출량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 설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먼저 했고요. 그러면 배도 저항이 작으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저항이 작은지를 알 수 있겠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배를 만들었는데 연비가 안 나와요. EEDI를 못 맞추면 망하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EEDI 얘기할 때 한 것 같이 실제 배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요. 우선 설계 단계에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테스트, 물론 실제 배 시운전 가서 검증은 합니다. 근데 그 검증을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그냥 테스트를 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확인을 해놓고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모형 실험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EED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우선 배의 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 하면 딱 생각을 하는 게 전진하는 선박 주위에 파도가 생긴다. 파도 생기는 거는 항상 알죠. 배 하면 옆에 파도 항상 그리니까. 그러면 선박 주위에 파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 파도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선박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배가 아니라 얘는 오리인데 오리도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옆에 파도가 생기고요. 배도 일정한 속도로 안 가도 파도는 생겨요. 근데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그 파도도 일정한 속도로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원래 잔잔했던 물인데 걔가 파도가 생겼죠. 그러면 배가 가면서 파도를 만들어서 옆에다가 준 거구나. 파도를 만들도록 힘을 가해줬구나.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유체역학 얘기했을 때 같이 파도를 만들기 위한 힘이 배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면에서 생기는 파도라고 해서 수면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들고 온 사람이 켈빈이라서 켈빈 웨이브라고 해요. 특별히. 그러니까 수면파 중에서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주위에 생기는 이런 파도 형상을 켈빈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은 제일 심플한 설명은 배가 갈 때 물을 밀잖아요. 한번 배 앞머리만 있다고 치고 이 배가 앞으로 갈 때 주위에 물을, 얘가 이제 앞이 막혀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한번 물이 뿡 하고 배가 물을 한번 밀겠죠. 그러면은 한번 밀었던 물이 올라갔다가 밀려서 위로 올라갔다가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죠. 중력 때문에. 그럼 걔가 한번 중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기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파도가. 아니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에 무게 달아놓고 한번 당겼다가 놓으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파도도 수면이 한번 배가 밀어서 올라갔다가 아니면은 뭐 배가 당겨서 내려갔다가, 주로 밀어서 올라갔다고 칠게요. 밀어서 올라갔다가 배가 지나가면은 걔가 중력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계속.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파가 주로 대부분이 된다라고 하고, 수면을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뭐를 탁 떨어뜨리면 파도가 동그랗게 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그랗게 퍼지는데 그게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동그랗게 퍼지는 것들이 겹쳐져서 만드는 모양이, 여기서 동그랗게 제일 처음에 뭐 한 10초쯤 전에는 여기 배가 있었는데 한번 딱 배가 출발을 하면은 한 10초쯤 뒤에 파가 이 정도 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앞으로 진행할수록 하다 보니까 파도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한 그림이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러면 중력만 뭐 파도를 만드냐, 그건 아니고요. 표면 장력이나 아니면은 동력학 때 배우는데 코리올리오심이라고 그런 걸로 인해서 파도는 생기는데 그거는 너무 작거나 너무 커요. 시간 스케일이. 그래서 실제로 배가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중력으로 인한 파도들이만 다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파도를 만드는 것도 배의 저항이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배 형상에 대한 공기 저항도 당연히 있겠죠. 공기 저항.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점성도 있죠. 점성으로 인한 배 표면에서 마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배의 저항을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파도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공기 저항도 마찰이랑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하여튼 그것보다 좀 별개로 공기 저항이라는 것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기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뭐
정확한 설명 아니지만 이렇게 멀쩡히 바람이 오다가 아니면 배가 가니까 가만히 공기가 서 있더라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배에서 느끼겠죠. 그러면은 그게 배 상부 구조물을 맞고 걔를 깨끗이 돌아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난류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멀쩡히 조용히 흘러야 되는 공기인데 그게 괜히 쓸데없이 소용돌이를 만드니까 그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힘을 줬겠죠. 운동량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걔도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깨졌네요. 여기서 보는. 그래서 배 전체 저항이 있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속도에 따라서 증가는 해요. 증가는 하는데 그럼 그 성분들을 설명을 하자면은 점성으로 인한 마찰 저항이 있고 수면의 파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면 파도 조파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저항이란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 저항도 뭐 작지만 있어요. 근데 애초에 물이 공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밀도가 훨씬 크고 그다음에 점성도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과 관련한 저항이 훨씬 커요. 공기 저항은 뭐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메이저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 성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파도를 만드는 거는 중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마찰 저항은 점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거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뭐 공기 저항이야 나중에 따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두 개만 검은색 두껍게 칠해놨는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중력이 어떻고 점성이 어떻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배의 저항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실제 유체역학에서 다룰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해줘야 얘기를 해야 나중에 저기 우리 챕터 저항의 모형 시험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차원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원 해석이 뭐냐면은 영어로 디멘전이고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하는 그런 공간상에서 차원도 차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차원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말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위인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단위.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여러분들이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동력학 때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SI 단위계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SI 단위계에서 뭐 우리가 이것저것 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힘을 봅시다. 힘 단위는 1kg을 1m/s 제곱으로 가속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나? 다 뉴턴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더 바꿀 수가 있어요. 뉴턴을 예로 풀어 쓰긴 했는데 뭐 우리가 따로 배운 파스칼이나 와트나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킬로그램, 미터, 뭐 초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백날을 해 보시면은 알게 되는 게 킬로그램, 미터, 시간, 초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는 못해요. 서로 상관이 없는 단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가지고 미터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단위의 기본 단위들은 킬로그램, 미터, 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온도라거나 잠깐만 도시라고 써야지. 온도라거나 그 다음에 SI 단위계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뭐 조도, 빛, 밝기 뭐 등등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쓰진 않으니까 우리 분야에서 차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단위를 아니면 어떤 현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저항이니까 결국에는 힘에 대한 게 되는 거죠. 힘에 대한 거고. 그러면 배에 아까 가해질 수 있는 힘이 저항이 공기 저항이랑 뭐 파도 그 다음에 점성
마찰이었죠. 거꾸로 썼다. 얘가 마찰이고 얘가 점성이 되죠.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배에 가해지는 저항을 놓고 봤을 때 이 힘이 중력은 어느 정도 비율이고 점성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중력이 어느 정도 비율이고 점성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알면은 모형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실제 배 갖고는 시험을 못 하니까 모형의 저항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뭐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은 비율로 가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마찰이 50%고 그 다음에 파도가 50%짜리 저항이 얻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배에서도 똑같이 50, 50 나올 수 있는 뭐 상황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중력하고 점성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구하면 참 좋겠는데 뭐가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뭐에 50%, 50%다 그렇게. 근데 전체 저항은 우리가 재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재봐야 아는 거를 처음에 실험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기준으로 쓸 수는 없겠죠. 실험 결과로 얻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저항 대신에 기준값으로 들고 나온 게 관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력이라는 게 0.5로 V제곱 L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단위를 꼭 보셔야 돼요. 차원 얘기를 했으니까 단위를 보시면은 로는 우리가 밀도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속도 V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터 제곱 퍼 초의 제곱,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길이 제곱은 미터 제곱이겠죠. 다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되니까 힘이 돼요.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어떤 유체 안을 움직이고 있을 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크기가 대충 이 정도 된다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체가 갖는 관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원래는 힘이 필요가 없죠. 일정한 등속 운동은 힘이 외부에서 없을 때 가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관성 얘기를 할 때는 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은 뭐 실제로 관성의 크기는 질량으로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유체 중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유체와 관련한 관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은 앞부분 항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랑 비슷한 걸 어디서 봤냐면은 베르누이식에서 봤겠죠. 그러면은 베르누이식에서는 아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P 더하기 2분의 1로 V제곱은 일정하다. 그럼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얘가 어떤 유동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유동이 가지고 있는 동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얘 크기는 뭐냐면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유동이 오다가 여러분들 손바닥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에서 느끼는 압력의 크기가 2분의 1로 V 제곱이 돼요. 속도가 가지고 오던 애가 딱 멈췄죠. 손바닥에 맞으면서 멈췄을 때 속도가 0이 되면서 그만큼 압력이 올라갈 건데 그 압력 올라가는 크기가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그 유체가 갖는 동압 크기 곱하기 뭔가 기준되는 면적값을 곱한 거예요. 압력 곱하기 면적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주는 차원 해석을 했을 때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들고 와요. 실제로 0.5로 V제곱 L제곱이라는 게 얘가 물리적으로 뭐 어떤 크기가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 유체 중에서 이 속도로 가요. 이 유체 중에서 이 속도로 이 정도 크기로 가진 물체가 대충 관성이 이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기준값으로 쓰기 위해서. 그게 관성력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점성력.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점성력은 뭐예요? 쉬어 스트레스 곱하기 력이니까 힘이잖아요. 쉬어 스트레스 곱하기 대표 면적이 돼야겠죠. L제곱은 면적이니까.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뮤 곱하기 dy분의 du인데 근데 얘는 길이 차원이고 얘는 속도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L제곱 해주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궁금해할 내용이, 아니 그럼 실제 배에 가해지는 점성력이, 마찰력이 계산하면 값이 이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유체 안에서, 이 정도 점성을 가진 유체 안에서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다니는 이 정도 길이의 물체는 그냥 대충 그 점성력의 비중이 이 정도쯤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추정값도 아니고 그냥 서로 크기만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우열 비교만. 그렇게 했을 때 관성력은 이 정도, 점성력은 이 정도. 중력은 뭐 그냥 지 곱하기 중량인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질량은 유체 중에서 우리가 밀도 곱하기 길이 세제곱 차원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중력 값이 저 정도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딱 보면 알겠지만은 배의 중량이랑도 배에 가해지는 중력이랑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 G 곱하기 배수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의 이 정도로 나타내자라고 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었을 때, 설계했을 때 이제 저항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실제 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모형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할 건데, 실제 배 크기로 모형 만들 수 없겠죠. 뭐 100분의 1, 50분의 1 그 정도로 작게 만들어요. 그거를 배를 만들어서 일정한 속도로 끌면서 거기에 걸리는 저항을 재면은 그게 실제 배의 저항과 뭔가 관련이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다만 문제가 이게 속도를 맘대로 끌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실제 배랑 모형 배랑 서로 전진 속도가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져야겠죠. 거기서 우리가 들고 나오는 문제가 상사성이라는 건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거 파고 있을 상황 아니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모형이랑 실제 배랑 생긴 게 똑같아야겠죠. 닮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수학인가 거기서 보면은 서로 도형이 닮았다라고 하면 크기는 달라도 돼요. 생긴 게 똑같아야 되죠. 크기는 달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건 아닌데 아마 동력학 때 운동학적 먼저 배울 거예요. 작년에 제가 동력학 가르쳐가지고 그 책 보면은 처음에 운동학적 먼저 가르치거든요. 키네마틱스라고. 그게 뭐냐면은 힘 안 가해지고 속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키네마틱스죠. 그래서 운동학적이란 말이 뭐냐면은 배 주위에 유체의 속도 분포가 실제 배랑 모형이랑 서로 닮아야 된다는, 크기는 다르더라도 서로 방향이나 뭐 크기는 서로 비율로 축소가 되더라도 방향이나 분포는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학적 상사는 힘에 대한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동력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힘이 서로 같은 비율로 축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배에서 중요한 힘이 우리가 얘기한 중력이랑 점성력이니까 걔네들이 같은 비율로 모형과 실제 배에 적용이 되면은 그게 모형 시험이 실제 배랑 닮은 상황에서 되는구나라고 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다 맞추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못 맞추겠으면은 우선 힘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동력학적 상사를 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력학적 상사는 관성력, 점성력, 중력. 원래 점성하고 중력은 확실히 배에 가해지는 거 알겠는데 관성력은 우리가 유동 현상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관성력 크기를 똑같이 해야 되냐? 모형이랑 실선이랑. 관성력 크기가 0.5 로 V제곱 L제곱인데 얘랑 모형이랑 실제 배를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같은 물에서 실험할 거고 실제 배가 모형보다 한 100배 정도 크다고 하면 100의 제곱이면 10,000배잖아요. 그럼 속도는 100배 빨라져야 돼요. 모형이 실제 배보다. 불가능할 거잖아요. 실제 배가 뭐 20노트로 간다고 하면 10m/s인데 근데 걔를 100배 빠르게 하면 1km/s, 1000m/s거든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는 음속 3배예요. 모형선을 그렇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하려면은 그냥 관성력하고 점성력의 비율만 맞추면 되겠다. 모형이랑 실제 배랑. 관성력과 중력의 비율이 모형과 실제 배가 동일하면은 유동 현상이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점성력, 관성력 비율을 했어요. 그럼 식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옛날에 한 1900년대 초반에 레이놀즈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람은 해놓고 보니까 식이 요거 역수로 뒤집어 놨고 0.5는 안 썼어요. 그때는. 해놓고 그냥 요렇게 식을 유도를 해놓고서는 자기 이름 붙여놨어요. 레이놀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놀즈 이후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레이놀즈가 정해놓은 레이놀즈 수라는 거를 따르게 되죠. 레이놀즈 수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떤 유동 현상에서 관성과 점성의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우리가 다루는 배에서는 이게 한 모형 배에서는 한 100만에서 1000만 그 정도 되고 실제 배는 1억 단위 넘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점성보다 관성력이 한 1억 배 정도 큰 그런 유동 현상을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죠. 그 다음 관성력과 중력의 비율은 비슷하게 했는데 좀 더 일찍 했어요. 프루드란 사람이 들고 정확히는 프루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왔는데 프루드가 제일 먼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프루드를 기려가지고 요렇게 식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0.5 날려버리고 루트 씌우고 분모 분자에 역수해가지고 프루드 넘버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프루드 수, 레이놀즈 수라는 게 당연하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관성력과 점성, 관성력과 중력의 비율을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모형 실험을 할 때 레이놀즈 수랑 프루드 수가 그러니까 모형선과 실제 배가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모형선과 실제 배의 프루드 수가 같다면은 유동 현상이 같은 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은 모형하고 실제 배 길이 비율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 100분의 1 모형 쓰겠다.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V만 나오거든요. V가 얼마인지를 정하면은 모형 1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어떤 속도로 끌었을 때 걔가 모형과 실선의 레이놀드 수가 같다. 아니면 모형과 실선의 프루드 수가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걔가 잘 설계된 실험이 되는데 근데 우선 모형을 줄이면은 모형은 작으니까 실제 배보다 그러면은 레이놀드 수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모형이 작아지면은 V가 그만큼 커져야겠죠. 그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선형적 1차 함수로. 여기서는 모형이 작아지면은 V가 작아져야 되죠. 같은 프로듀스 조건이 모형이랑 실제랑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얘는 L의 제곱근만큼 작아지니까 좀 변화량이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차피 모형이랑 실제랑 하자면은 그래도 덜 변하는 관성력 중력의 비율을 모형과 실제 선박이 동일하게 맞춰보자 우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배의 전체 저항은 점성력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항으로 둘이 나눠서 생각을 하자. 아까 우리 파도 만드는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점성으로 영향을 받는 마찰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얘가 그대로 저항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함수가 들어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고 얘도 이거 자체가 파도를 만드는 저항 절대 아니죠. 다만 얘의 영향을 받는 뭔가 함수로 나올 거다. 둘로 쪼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험은 여기에 맞춰서 하자. 왜냐면은 죄송해요. 여기에 맞춰서 하자. 중력에 맞춰서. 왜냐면은 점성에 대한 거는 쭉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실험 안 해도 맞출 수 있겠는데? 하고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 너무 복잡해서 실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해서 실험은 여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은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실제 배가 아니라 판판한 판을 물속에서 막 끌면서 거기에 걸리는 저항을 쟀어요. 마찰 저항을. 그래서 그 식으로부터 추정을 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형 실험을 해서 얘를 쟀어요. 저항을 재면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저항에서 평판의 마찰 저항을 고려를 해가지고 걔를 빼줘요. 그럼 아래에서 얘를 빼주잖아요. 그럼 남는 저항이 아마 조파 저항일 건데 걔를 또 조파 저항이라고 딱 정하기는 뭔가 다른 성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찜찜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잉여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그래서 선박의 저항을 우선 마찰 더하기 뭔가 조파 저항 더하기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더 있을 것 같은 작은 성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마찰만 평판의 마찰 저항을 이용해서 추정을 했으니까 나머지니까 잉여라고 한다. 잉여 저항이고 그럼 얘는 파도를 만드는 게 지배적일 거는 맞는데 그럼 얘는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 실험을 설계를 할 때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마찰저항은 생각 안 하고요.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여기 평판식으로부터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잉여 저항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목적이 되는 저항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됐고, 잠깐만요.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저거 영상이 그대로 뜨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시느니 여기서 제가 틀어드려도 되죠. 이게 실제로 배 모형 실험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노란 게 배고요. 걔를 일정한 속도로 끌면서 실험을 해요.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물을 떠놓고 거기에서 여기 밑에 배 있잖아요. 얘를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가면서 그동안 배에 걸리는 힘을 여기 우리도 저번에 배운 부력 중심 위치에서 잽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요. 근데 여기서 쓰는 모형선이 한 6m, 7m 그쯤 되거든요. 근데 실제 배는 뭐 200m, 300m 되니까 이 모형도 보면은 작은 거죠. 우리 입장에선 크지만 실제 배에 비하면은 되게 말도 못하게 작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주위에 생기는 파도가 아까 우리가 잉여저항을 갖게 한다고 했으니까 주위에 생기는 파도에 배가 저항을 받는 파도를 만드니라 받는 저항이 실제 배랑 뭔가 닮아야 된다라고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사진 캡처를 해놓은 게 있고요. 이런 실험 시설이 우리나라도 있고요. 여기 마린이라고 써놓은 건 네덜란드 연구소인데 우리나라도 대전에만 해도 여기 위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라는 데도 있고 삼성중공업 연구소에도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학교도 있는 데들 있고 현대중공업도 울산에 연구소가 있고 전화는 왔는데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서울에 하나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길이는 200m에서 400m쯤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모형 실험을 선박에서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자주 한 번씩 뉴스나 뭐 다른 기사들에서 봤을 만한 게 풍동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윈드 터널이에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 윈드가 바람을 불게 해놓은 건데 그건 공기 중에 테스트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행기 모형도 상당히 커요. 비행기 모형도 놓고 여기에다 바람을 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배를 일정한 속도로 끌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다른 데에서 실험할 때는 바람이 속도로 오게 합니다.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나오게끔 해서 안에 비행기도 띄우고 아니면은 자동차도 놓고 하고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만들고요. 이쪽에 선풍기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되게 큰 선풍기가 있어서 여기서 바람을 만들면은 이렇게 붕 하고 돌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실험할 비행기든 자동차든 놔요.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고 나간 공기가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도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 설계하는 건데 여기 보잉 737 맥스인데 이게 이거 영상 띄울 때는 되게 좋은 비행기였는데 지금 사고 나가지고 운행이 정지된 비행기예요. 설계할 때 뭐가 안에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여튼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비행기 끝에 여기 날개에 요만하게 Y자로 날개를 갈라놨거든요. 그거 성능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것이 영상이 있고요. 비행기 말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 그럼 자동차는 사실 땅에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만히 있고 바람이 올 때 문제가 뭐냐면은 땅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실제 자동차가 가는 거랑 환경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 바닥이 바람이랑 같은 속도로 오게끔 이렇게 벨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 차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이거 영상도 찾아보시면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모형이 가만히 있고 유동이 오는 그런 컨셉의 실험 시설이 우리 선박해양공학에서는 없냐 하면 있어요. 당장에 우리 건물 104호실에 가면은 하나 있고 회류수조라고 해서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밑에서 펌프가 돌거든요. 그럼 물이 이렇게 쭉 하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에다 배를 띄워놔요. 고정을 해놓고 유동이 와서 배가
마치 배는 가만히 있는데 유동이 오죠. 그럼 배가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실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물을 돌리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어쨌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푸르드 수를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게 맞춰 놓고 그 속도로 실험을 했을 때 모형에 걸리는 힘을 재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잠깐요. 요거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참 좋을 텐데. 원래 PPT는 있으니까 PPT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건 고속선 실험할 때인데 파도까지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일정한 속도로 모형배를 여기 배 있었죠. 모형배를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걸리는 저항을 재는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모형에 걸리는 저항을 우리가 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만 우리가 차원 해석을 했을 때 원래 0.5로 V제곱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V제곱 L제곱으로 차원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전통적인 이유에서 관성력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주로 배에 걸리는 저항은 마찰 저항이거든요. 마찰이면 꼭 뭐 L제곱 얘기를 할 필요 있냐. 어차피 배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인데. 그래서 침수 면적으로 하자. 얘가 침수 면적이라서 단위는 미터 제곱미터예요. 이걸로 하자라고 했어요. 관성력 대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분야가 한 1980년대 아니 미안 1800년대 후반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0년이 넘었으니까 옛날부터 하던 게 막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한 번에 딱 새로 예쁘게 정리한 분야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거하고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이거하고 그런 식이라서 좀 일관성이 없어요, 대형들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차원 해석할 때랑 다르게 관성력을 예로 쓰자. 언제? 배의 저항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르드 수를 맞춰서 실험을 했을 때 아까 모형이랑 실제 배에 대해서 얘를 아니면은 얘를 모형이랑 실제 배에 대해서 같게 해준 상태로 실험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전체 저항을 계측을 했죠. 모형에서 계측을 하고 걔를 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방형계수 했을 때 얘기한 계수가 나와요. 그 계수라는 게 어떤 값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값을 그 기준값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잖아요. 기준값이 여기서는 관성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배의 저항은 우리가 계측을 했고 요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푸르드 수를 맞춘 실험을 한다면은 요거 전체가 실제 배랑 같다는 게 아니라 S죠 이제 얘가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다는 게 아니라 R을 뭘로 쪼갰어요? 아까 레이놀즈서 먼저 썼죠?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게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푸르드 수를 갖게 했을 때. 그다음 레이놀즈 수를 갖게 하는 실험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평판에 대한 실험 결과로 우리가 대체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요게 같을 때 푸르드 수로 인한 잉여저항 성분이 같다는 거는 선체가 관성력 대비 주위에 파도를 만드느라 해주는 힘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같은 비율로 일을 해줬으니까 모형이랑 실제 배에 주위에 생기는 수면파 형태가 같겠구나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 힘 성분은 전적으로 주위에 파도를 만드는 데 들어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만드는 데 힘이 그만큼 들어갔으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도 형태도 닮아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은 마찰 저항 계수가 같을 걸로 기대는 했는데 그거는 현실상 실험을 맞춰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항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배랑 같은 푸르드 수 조건에서 저항률 계측을 하고요. 모형을 끌어서 뭐 예인 수조에서 하시든 회류 수조에서 하시든 모형을 끌어서 저항을 계측을 하시고 그걸 무차원화를 해줬죠. 계수를 구했어요. 계수를. 그래서 배 전체 저항을 여기 뒤에 M이라고 써놨는데 모형이라서 M이라고 쓴 거예요. 모델이라서 모형이 아니라. 그래서 전저항 계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프릭션으로 인한 저항을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식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걔를 빼주면은 CTM에서 CFM을 마찰 저항을 빼주면은 걔가 잉여 저항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실제 배의 실선에 여기 S는 쉽이에요. 실제 배의 마찰 저항을 또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그게 실제 배의 저항 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놔두고 모형에서는 얘를 빼버리고 얘를 빼고 실제 배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꿔준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계수값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V는 실제 배 속도, S는 실제 배의 침수 면적 그렇게 하니까 저항이 짠하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항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동력이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배가 RTS만큼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VS만큼 전진을 하는데 필요한 동력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엔진이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랑 관련이 있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로 좀 짧게 얘기를 해놓은 게 선체를 그러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선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선박 저항 추진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선수 바우, 선수 배 앞머리는 저항이랑 연관이 있고요. 선미, 스턴 해가지고 배 뒷공무니는 추진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는 얘기가 조파 저항은 선수 저항과 연관이 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배 앞머리가 날씬한 배랑 배 앞머리가 뚱뚱한 배랑 누가 더 파도를 크게 만들겠어요? 날씬한 뚱뚱한 배가 더 크게 만들겠죠. 아무래도 더 물을 많이 밀고 가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수면에 배가 수선면 그러니까 딱 배를 수면으로 잘랐을 때 그 면적이 좁으면은 파도를 적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잠수함이 물 속에 갈 때랑 물을 떠서 갈 때랑 어느 쪽에 파도를 더 많이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물에 떠 있을 때겠죠. 수선면 면적이 클 때. 수선면 면적을 줄이면 되겠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 방향계수가 큰 뚱뚱한 배는 애초에 뚱뚱한 배니까 빨리 안 다녀요. 빨리 안 다니니까 뚱뚱하게 설계를 하는 거고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크루즈가 낮기 때문에 그때는 애초에 던진 속도가 작아서 파도를 작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뚱뚱하지만 느려서. 그러니까 조파저항이 작으니까 선수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부력 중심이 선수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날씬한 배는 반대로 선수를 날씬하게 만들다 보니 선미가 좀 뚱뚱해지겠죠. 그런 컨셉에서 설계를 해놓은 게 구상선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봤을 때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형상의 선수라고 해서 구상선수라고 하고 벌버스바우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벌브가 우리가 뭔가 동그란 걸 벌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얘는 왜 있냐면은 이제 느린 배, 빠른 배, 얘는 빠른 배고요. 구상 선수가 잘 튀어나오면은 얘는 느린 배인데 덜 튀어나온 배는 느린 배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은 느린 배지만 수선면을 날씬하게 해주면은 저항이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선면이 날씬해지면 저항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선면만 날씬하면 되니까 수면 아래는 뚱뚱해도 되겠네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수면 위치인데 수면 위치는 배를 좀 날씬하게 하고 그 밑에다가 배수량을 집중을 해줬어요. 아래로 다 수면 아래로 배수량을 몰아주는 그런 게 느린 배에서의 구상 선수가 됩니다. 빠른 배의 구상 선수는 그거랑 좀 컨셉이 다른데 빠른 배는 여기서 파도를 만들잖아요. 배 시작하는 데서. 근데 여기서 먼저 파도를 만들어서 얘랑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좀 상쇄를 시켜서 파도를 작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둘 다 뭐 조파 저항을 줄이기 위한 건 맞는데 파도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배가 파도를 만드는데 가해준 힘은 적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로 선미 형상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선미는 주로 저항이랑은 뭐 상관이 있다면 있지만 크게는 없고요. 주로 추진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선미가 너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뭐 형상이 어지간히 매끈하게 안 변하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유동 박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좀 유체역학적으로 안 좋은 설계가 되거든요. 그걸 피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체와 추진기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